자, 잘 쉬셨어요? 예. 저희 전 시간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각각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각 어떤 부분을 앞으로 배울 것인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좀 긴장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저런 거를 배우는 거구나 앞으로 저런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오늘 한번 들으시고 우리 한번 1회독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회독 하신 다음에 저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그때 이제 좀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회독 한번 하시고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 번 더 돌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되면 제가 한 번 더 이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출제 분석을 한 번 더 해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오셔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자,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앞으로 우리는 재무회계는 복식부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럼 복식부기라는 뭐냐? 이와 반대되는 말이 딱 봐도 알겠죠? 단식부기. 그럼 복식부기는 뭐고 단식부기는 뭐냐? 단식부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가계부 쓰시죠? 아버님만 수입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아버님이 월급이 뭐 500이다. 500만원 받아오셨다. 해서 우리 월에 지출이 뭐 장 본 거 시장 10만원 외식 20만원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 가계부 쓰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달 남은 돈은 얼마다 라고 가계부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서 이번 달은 지금 지출이 많구나, 이번 달은 이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쓴 금액들이 있구나 라는 거 정보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출된 금액만 나오는 게 단식부기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단식부기로 가계부를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쁘게 정확하게 이 거래를 나타내고자 할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복식부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식부기란 뭐냐? 이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차변과 대변으로 우리는 회계처리를 하는 걸 배울 텐데 그냥 오늘은 좀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거래 단계를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월급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는 우리가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버지가 월급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회사에는 돈이 생겼죠. 현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현금이 500만원 늘었구나. 그럼 이거 어디서 늘었냐? 아버지가 회사에서 월급 받아온 거다. 월급 수입 500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유를 나타내주는 분계가 복식부기예요. 다시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돈 벌어와서 우리 회식했다. 우리 이제 직원들 회식했다 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돈이 나갔을 거예요. 현금이. 회식대로 20만 원이 나갔다. 현금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 우리 회사 회식했어. 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회식대로 20만 원이 나갔어. 이렇게 지출된 내역의 원인을 같이 나타내주는, 단순하게 말하면 지출되거나 들어온 수입의 이유를 나타내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게 복식부기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확하게는 차대변, 자산의 증가, 뭐 부채의 증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뒤에 가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어찌 되었건 우리는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를 할 거다. 수많은 거래를 복식부기에 의해 나타낼 거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첫 시간에 재무회계 왜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요. 정보 제공하려고. 누구한테? 내부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기 위해 우린 재무회계를 배운다. 그럼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거냐? 뭐를 통해?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거다. 그럼 재무제표는 뭐가 있었냐? 재무상태표. 대표적인 거 손익계산서. 그리고 좀 하나 더 나간다면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오늘 첫 시간이라 글씨가 조금 흘려 쓰는데 제가 글씨가 잘 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면 글씨는 조금 더 나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재무제표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봐서 세 가지 있고, 거기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고, 크게 이 정도가 있겠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뭐고, 손익계산서는 뭐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뭐냐? 라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자산과 부채의 양을 나타내 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쉽게 말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셔서 올해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럼 우리 집에는 자동차 뭐 1,000만 원짜리, 그래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집에는 자동차 한 대가 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연말에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지금 현금이 당장 없어서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 빌린 돈. 이제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이니까 빌린 돈은 채무, 외상, 매입금 또는 차입금, 이런 단어 이제 좀 쓰죠. 빌린 돈, 차입금. 그래서 개똥이 엄마한테 빌린 돈이 차입금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일정 시점에 금액을 나타내 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린 수많은 거래를 회계 처리해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도록 배울 것이고, 그럼 손익계산서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어
이걸로 인해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또는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 나타내주는 재무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거 좀 지울게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1년 동안 벌어온 돈이 5천만 원이다. 수입이 5천만 원인데 이 중 우리 회사, 우리 집 운영하면서 사용된 비용이 뭐 3천만 원이다. 자동차도 사고 밥도 먹고 기타 학용품도 사고 해서 우리 집에서 벌어들일 1년간 순이익이 2천만 원이다 라고 나타내주는 표가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수많은 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사용하고 뭐 자동차를 사고 돈을 빌리고 이런 수많은 거래들이 회계를 통해 정리가 되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집합이 돼요. 앞으로 그거를 배우는 거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뭐냐?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좀 깊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익이 계속 쌓여 있어요. 작년에도 이익이 나서 쌓여 있고 올해도 이익이 났고 재작년에도 이익이 났다 해서 이 금액이 2016년에는 100원 2017년도에도 200원 뭐 2018년도에도 300원이 이익이 났다. 이 금액을 관리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년도에는 얼마가 이익이 나서 올해는 아니죠. 내년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누적된 이익이 600원이다 라고 나타내주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익 또는 손실을 관리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어찌 보면 손익계산서의 연장선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각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인물 보시면 파트 2 재무회계에서 재무상태표를 배울 거예요. 배운다기보다 한번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볼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은 우리 수많은 회계, 거래가 일어나는데 얘를 좀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1월 1일 뭐 자동차 얼마에 샀다, 2월 1일 뭐 컴퓨터 얼마에 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한두 개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거래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 이렇게 일렬로 다 정리하면 볼 수 있겠어요? 보기 힘들잖아요. 어찌되었건 정보 이용자가 한눈에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쁘게 꾸밀 것이냐? 회계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꾸밀 것이냐? 자산과 부채를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할 거냐? 재무상태표는 뭐랬어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과 그렇죠, 부채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이쁘게 나타낼 거냐? 회계적 용어로 유동성이 좋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 자, 그럼 유동성이 뭐냐? 우리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 그럼 유동성이 뭐냐? 유동성이란 현금을 하기 쉬운 정도를 말해요. 자, 현금화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보기 좋게.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얘는 유동으로 볼 거고,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없다면 얘는 비유동으로 볼 거다 라고 해서 재무 상태표의 차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가 와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유동 자산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없으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비유동 자산으로. 부채도 동일하게 1년 이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유동 부채로,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없는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회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자산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할 것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고 비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유동 부채에는 뭐가 있고 비유동 부채에는 뭐가 있느냐를 배울 거예요. 앞으로 시험에서는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각각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출제가 된다, 이 부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얼마나 시험 적합한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오늘은 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비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 유동 자산에는 크게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어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어요. 쉽게 말해 당좌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현금이라든지 회사의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데 가장 상위권에 와야겠죠. 그 외에 현금성 자산,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든지 우리 물건 팔고 받을 돈, 외상 매출금, 물건 팔고 우리 당장 돈 안 받을 때도 많잖아요. 사업하면서. 그럼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얘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죠. 당장 가서 돈 달라고 요청하면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매출 채권 등.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당좌 자산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당좌 자산에는 이런 자산이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재고 자산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출제하기가 좋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낼 것도 많고. 그래서 재고 자산은 좀 별표를 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라는 거 좀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고 자산에서는 뭘 배우냐? 재고 자산 취득 원가, 얼마를 우리 물건값 사온 금액으로 할 거냐, 매입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우리 물건 사왔는데 100원에 사왔어요. 그럼 이 물건값은 단순하게 100원만 취득 가격으로 볼 거냐? 아니에요. 우리 물건 사오면서 운반비 들죠. 운반비. 거기에 뭐 재산 같은 것들은 우리 세금 내죠. 세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취득 가격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취득 가격을 얼마로 할지를 배울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회계를 배우기 전에는 100원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회계를 배우니까 100원 플러스 운반비 등 취득세 등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거예요. 취득원가. 여기에 재고자산의 수량, 우리 기말에 재고자산은 몇 개가 남아있냐, 재고자산은 어떻게 수량을 셀 거냐 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재고자산 수량 및 가격 결정 방법. 기말에 우리 회사에 재고가 남아있어요. 재고라는 거는 아시죠? 우리 회사에 연도 말에 물건을 팔고 남은 것들, 물건을 만들다가 남은 것들이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우리 상품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에 10개가 있었고 단기에 추가적으로 팔려고 사온 게 20개 있었어요. 그래서 연도 중에 판매한 게 15개다 라고 하면 기말에 몇 개 남아요? 30개 중에 15개 팔았으니까 15개 기말 재고가 남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의 상식대로 기말 재고 수량을 판단한 거고, 세법의 재무회계에서는 이 판매된 게 기초에 있는 것이 판매가 된 건지 단기 매입한 것이 판매가 됐는지를 나누는 이론에 따라 기말 재고 수량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수량은 당연히 판매된 거 나머지 뺀 15개가 남아있을 텐데, 가격이 기초에 사온 거는 단위당 100원이다. 단기에 매입한 건 단위당 150원이다. 라고 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기초께 남아있는 건지 단기에 매입한 게 남아있는 건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배우는 게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격 결정 방법을 배울 것이고, 어디서? 유동자산에서. 그래서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 및 수량 결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은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있죠. 휴대폰 같은 것들은 만들어 놓고 금방금방 유행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휴대폰 같은 것들은 유행을 많이 타니 연말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가치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저가법이라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를 평가를 할 거다. 이 방법에 대해 또 알아볼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휴대폰 같은 것들은 연말에 가치가 떨어지니 한번 평가를 해야 합리적이겠구나. 우리 재무회계는 합리적인 판단을 좋아해요.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기말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가치 감소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니 그 방법 배워보자 라는 거예요. 어디서? 유동자산의 재고자산 파트에서. 자, 그 다음 유동자산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냐? 크게 투자자산. 자, 비유동은 뭐라 그랬어요? 의의가? 그래요. 현금화하기 힘든 것들. 다시 말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총 4가지로 비유동자산은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해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이냐. 투자 자산은 우리 단기간에 현금화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뭐 건물 사거나 토지를 산다거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 투자 자산은 뭘 배울 거냐? 시세 차익 목적이니 우리 토지 건물 말고 또 뭐 있어요? 시세 차익 목적인 거. 주식 같은 것들. 주식을 가지고 우리 투자해서 투자 차익 얻을 거다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에 속해요. 주식은. 그래서 앞으로 주식에 우리 회계 배우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상 주식은 뭐가 있는지,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또는 유동자산에 분류가 되는 단기 매매 증권도 있는데, 우선 투자 자산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만 좀 공부를 하실게요. 여기에 투자 부동산, 여기 안 나오시죠? 여기에 투자 부동산까지, 배우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부동산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건물 또는 토지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건물은 재밌는 친구예요. 왜?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건물은 재밌는 친구예요.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은 재밌는 친구예요. 왜? 재고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회사는 건물을 매매하는 회사예요. 그럼 건물은 하나의 상품이죠. 상품이 되겠죠. 그럼 기말에 안 팔린 건물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건물은 어찌 보면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 뭐 강남에 빌딩 하나 사서 투자 차익 얻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다시 건물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사옥, 뭐 SM, YG 같은 경우들은 사옥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유형 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같은 건물이지만 회계 분류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투자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앞으로 왕왕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라도 회계상 분류가 달리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뭐예요? 그래,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유형,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럼 유형 자산에서 뭘 배울 거냐? 어떤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인식을 할 거냐? 인식 조건. 이거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영업과 관련돼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인식 조건이 각각 달라요. 투자, 재고 각각 인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 조건을 배울 거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에도 배웠던 것처럼 취득 원가, 취득 원가 얼마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을 거냐. 비록 건물은 100원에 취득했지만 건물 취득하면서 세금 내죠. 취득세 내요. 취득하면서 발생된 비용들이 있을 거고 중개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100원 플러스 뭐 중개수수료 10원, 세금 5원 해가지고 115원 이런 식으로 100원과 중개수수료 플러스 세금 등 이거를 다 합쳐 취득 원가라 일컬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원가는 얼마로 할지 배울 거고, 유형 자산의 가장 핫포인트, 키포인트 뭐냐?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뭐냐? 우리 건물 가지고 있죠. 건물은 연도가 지날수록 1년, 2년, 3년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겠죠. 왜? 건물 매력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가치 감소분을 우리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다. 그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니 그 계산 방법을 좀 배워보자. 그게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지 감가상각 방법, 계산 방법을 배울 거예요. 어디서? 유형 자산에서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은 매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감가상각 부분은. 실무 문제에서든 이론 문제에서든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주의하시고, 무형 자산은 유형 자산과 거의 동일해요. 대부분의 내용은 유형 자산을 따라라 라고 회계되어 있으니 무형 자산에서는 유형 자산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들, 다른 점만 일부 공부를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 자산은 뭐냐? 그럼 무형 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냐? 인식 조건. 그리고 무형 자산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럼 무형 자산도 동일하게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우리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영업권이라는 거 있거든요. 영업권, 개발권 이런 것들도 가치 감소분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 가치 감소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도 동일하게 감가상각,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거냐 배울 거예요. 무형 자산에서도. 다만 중요성은 유형 자산에서 감가상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기타 비유동은 이 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유동 자산을 말해요.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기타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자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할 거고, 이어서 부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산과 자산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부채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유동 부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겠죠. 갚아야 할 부채. 부채란 우리 유임을 보시면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거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타인에게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채라 해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채라 하는데, 이 부채 중 1년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유동부채, 1년 이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다. 되셨죠? 그럼 유동부채는 뭐가 있는지, 비유동부채는 뭐가 있는지 보실 건데, 유동부채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넘어가시고 비유동부채만 뭐가 있는지 좀 보실게요. 비유동부채는 크게 사채,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유인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본이죠. 한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채란 무엇이냐? 빌린 돈을 말이에요. 빌린 돈.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여, 좀 딴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이 자금 부족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뭐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거. 좀 이제 빌린 거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차입, 차의 이입이라고 쓰죠. 차입. 이제 회계 배우니까 빌린 돈 하지 말고 차입하거나, 뭐 하나 더, 그쵸? 우리 주식 발행 하잖아요. 주식 발행. 주식이라는 것은 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줄 테니 너는 그 돈 나 줘. 그 돈 좀 잠깐 내가 쓸게. 투자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누구 있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 있었죠. 그 중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입 채권자인 거고, 나한테 우리 회사 주식 받아가고 그 돈 준 사람 누구예요? 그래, 주주예요. 주주. 이렇게 주주와 채권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채란 뭐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얼마 빌려줬는지 나타내는 게 사채예요. 결국엔 빌린 돈이죠. 빌린 돈.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 뭘 배울 거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빌리면 사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주식처럼 돈을 빌릴 때도 사채라는 것을 발행해요. 채권자한테는 사채를, 주주한테는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발행된 사채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리는데 100원을 빌렸는데 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90원밖에 안 들어와요. 왜 10원 어디 갔어? 선이자 떼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신용이 안 좋으니까 니네 신용 안 좋으니까 100원 빌려주는데 바로 이자 떼고 90원만 줄게. 이런 식으로 돈 빌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던가 반대의 경우 100원을 빌렸는데 110원을 줘요. 왜? 우리 회사에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100원보다 더 많은 경우를 주는 경우도 있고 1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상 용어로 할증 발행, 할인 발행 또는 그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은 사채뿐만 아니라 주식 가서도 동일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뭐냐?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죠. 이제 직원이 많이 생겼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직원을 많이 뽑았어. 그럼 그 직원들이 평생 다니면 좋은데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두면 뭐 줘야 돼요? 그쵸? 퇴직금 줘야 돼요. 퇴직금 줘야 되는데 퇴직금 한 번에 주기 부담돼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명인데 이 직원들이 한 번에 다 퇴사했다 라고 하면 이 100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하는 거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그러니 우리 회사는 매년 일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쌓아두겠다. 한 번에 지급하기 힘드니 매년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이겠죠. 저축. 일부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겠다. 그 금액을 관리하는 계정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쌓이면 여기서 퇴직금 지급하고 모자르면 더 쌓아놓고 이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저축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충당금의 개념은 거의 다 동일하게 저축 통장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번에 나가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니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여기서 써먹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개념이 충당금 개념이시고, 퇴직금과 관련된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대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가 돈을 못 받을 경우죠.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놓자라는 것들,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회계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충당금 개정을 쓰고 앞으로 많은 개정 과목을 배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자본이라는 개정 과목은 아니고 자본이라는 분류가 돼요. 정확하게 말씀 다시 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자본까지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다. 하지만 자본까지 지금 설명드리면 지금도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은데 힘들어 하실 테니 자본은 우리 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용어가 좀 정립이 된 다음에, 확립이 된 다음에 자본 배우도록 할게요. 되셨죠? 이 정도면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어떤 기존 과목들이 있는지 좀 이해는 가시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저희 그러면은 재무회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자, 재무회계래네. 재무상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한 10분 쉬었다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알아보고 원가 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어떤 부분을 배울지 딱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